오늘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인간의 성격에 대한 제 모든 연구의 결과와 노력들을 종합해서 여러분 모두의 성격을 제가 정확하게 맞춰보겠습니다. 당신의 성격은 바로 이렇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기를 바라는 큰 욕구를 갖고 있으나 정작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소의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에 차 있고 엄격한 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당신은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혹은 옳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지만 구속과 제약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독립적인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를 지닌 사람임을 자랑스러워하며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 솔직하게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당신은 외향적이고 친절하고 사교적이지만 때로는 당신은 내향적이고 경계하며 내성적입니다. 당신의 염원들 중 일부는 매우 비현실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까칠 교수 대단한데? 내 성격을 어떻게 알았지? 제법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속으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까칠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도입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약간 충격을 드린 것 같아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격을 한번 정확하게 맞춰보겠다. 연구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풀어놓고서는 나름 정확한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시고 또 이게 뭔가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1948년 심리학자인 버트넘 포러가 자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성격 검사의 결과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린 겁니다. 즉 이 버트넘 포러라고 하는 분은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성격을 검사해서 알려주겠다라고는 성격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마치고 나서 자, 이게 너의 성격이야 라고 하고 성격 검사에 대한 진단이 담겨있는 결과지를 나눠주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학생들은 모두 다 똑같은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 명이 성격 검사를 했는데요, 정작 그 학생들에게 돌려줬던 검사의 결과지는 다 똑같은 것,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결과지는요, 제대로 된 성격 검사에 대한 결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구자가 별자리 혹은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책과 문헌들에서 대충 발췌해가지고 짜집기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학생들에게 이 검사 결과지, 똑같은 검사 결과지를 나눠주고, 물론 이제 학생들은 모르죠. 다 똑같은 검사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데 어쨌든 자신의 성격 검사의 결과다라고 하는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이 검사가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것을 점수로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재밌게도요, 점수를 매겼는데 그 평균 점수가 4.26점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높은 점수로 이 검사 결과가 정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두루뭉술하고 막연한 그런 묘사가 자신의 성격을 잘 표현해주고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뚜렷한 근거가 없이요, 뭔가 모호하게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것 같은 그런 말들로 이야기를 해주며 맞아, 이거 내 얘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 실험을 했던 심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포로 효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반엄 효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잘 나타나느냐 하면요, 별자리로 성격을 알아보거나 혹은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아보는 이런 검사, 또 이런 내용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각자의 별자리를 이렇게 보고 사자 자리다, 무슨 자리다, 이런 자기의 별자리를 두고 그 별자리의 사람은 어떤 성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사람의 혈액형, 그러니까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AB형이냐, 이렇게 혈액형으로 나누어서 B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별자리 성격이나 그리고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아보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혈액형이 대충 한 4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4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4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막연하고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표현을 들으면 의외로 맞아, 내 이야기다, 나를 잘 설명해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기는 했지만요, 오늘의 주제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요, 개인의 성향, 신념,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들의 종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자신의 성격도 알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격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답답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것도 꽤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저 인간 저거 저 사람이 왜 도대체 저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또 나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손가락 끝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은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이 피부에 약간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건데요, 우리 모두는요, 그 누구와도 다른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자기만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인증하고 할 때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요즘 전자기기에 암호를 입력하는 것 대신으로 지문을 입력하는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이 지문조차도 인간의 머릿수, 인구수만큼 이렇게 다양한데, 인간의 뇌는 어떨까요?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거든요. 약 850억 개 정도 되는 뉴런과 100조 개가 되는 그런 시냅스들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뇌는요, 다 독특하고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일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자들은요, 우리가 가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인간 성격의 특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특성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조합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하고 다 고유한 성격을 어느 정도 패턴으로 또 어떤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아까 제가 지문이라고 하는 걸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문도 수십억 개의 지문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지문은 딱 3가지 패턴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고리 모양, 소용돌이 모양, 아치 모양, 이 3가지 모양의 패턴이 있는데요, 이 3가지 모양의 패턴이 각각 다르게 조합이 되면서 인간이 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문도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에 패턴이 있듯이 인간의 성격도 어떤 패턴 그리고 그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많은 성격 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성격 유형 검사가 바로 MBTI라고 하는 겁니다. 이 MBTI 검사는요,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는 건데요, 사실 최근 이 MBTI 검사가 굉장히 인기고 화제였습니다. 최근에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요, 이 MBTI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MBTI 같은 경우는요,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검사고요. 과학계에서도 이 MBTI 검사를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MBTI는 캐서린 쿡 브릭스라고 하는 어머니와 그의 딸인 이사벨 브룩스 마이어스라고 하는 이 두 분이 함께 만든 검사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와 딸 두 사람 모두 전문적인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연구한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든 그런 검사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이 검사지를 만들 때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융조차도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엄격하게 구성이 된 그런 테스트가 아니었는데 이 검사지가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턴트가 붙어서 검사를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회사가 연결이 되어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보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아무튼 이 MBTI 검사는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테스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요,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교육학 이런 곳에서 어떤 검사 도구, 검사지를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어야 좋은 검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와 여러분이 몸무게를 재고 싶어요. 몸무게를 뭐로 잴까요? 그렇죠, 체중계로 몸무게를 잽니다. 근데 우리가 몸무게를 체중계로 잴 때 어떤 체중계가 좋은 체중계예요? 그렇죠,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마다 정확하게 우리 몸무게를 나타내주고, 그리고 그 몸무게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체중계 위에 올라갔는데 체중계 위에 딱 올라갔더니 75kg 이래요. 75kg? 이상하네. 내가 살쪘나? 내려와가지고 이상하네. 다시 올라가 봅니다. 그랬는데 다시 올라갔더니 60kg. 에? 이게 뭐야? 그래서 다시 내려왔는데 이상하잖아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80kg. 이런 식으로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잴 때마다 몸무게가 계속 바뀐다. 만약에 이렇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떻겠어요? 이 체중계가 좋은 체중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뭔가 문제가 있는 체중계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체중을 잴 때마다 몸무게가 달라진다. 이러면 이 체중계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체중계예요. 그런데 MBTI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신뢰도가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을 텐데 MBTI는 검사할 때마다 달라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특히 어떤 연구에 의하면 MBTI 검사를 하고 나서 5주가 지난 뒤에 다시 재검사를 했더니 검사한 사람의 무려 50% 정도가 자신의 성향이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MBTI는 그렇게 믿을 만한 검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심리 검사가 다 그렇겠네요? 믿을 것 하나도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가 한 가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빅5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빅5는 어떤 검사지냐면은 색깔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우리가 색깔 3원색이 뭐가 있어요? 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요거를 3원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색깔을 조합하면은 무궁무진한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빅5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가장 기본을 이루는 세 가지 색깔을 조합을 해서 정말 다양한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색깔을 만들어내듯이 인간의 성격도 인간의 성격의 특성을 이루고 있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특성 요소가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고유한 성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빅5가 이야기하는 5가지의 성격의 요소는 어떤 거냐면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5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MBTI처럼 5가지 성격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빅5는 5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요소가 각각 다르게 조합이 되면서 수십만, 수백만 개의 성격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그 각 개인이 능력치가 있습니다. 이 롤플레잉 게임의 능력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나마 이 빅5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인정하는 그런 검사 도구인데요, 실제로 이 5가지 요소 중에 4가지 요소가 뇌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요, 왼쪽 중앙 측두엽, 이게 평균보다 약간 작게 나타나고요, 중간 대상이랑은 반대로 또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외향적인 사람은 안화 전두 피질의 활동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렇게 그나마 이 빅5라고 하는 검사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요, 이 빅5도 여러분 너무 맹신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빅5라고 하는 검사 도구 자체가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통계 방법을 통해서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5가지가 많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강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치구기를 설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은 비가 좀 많이 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좀 적게 오고, 이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지역은 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어떤 지역은 좀 건조한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지역이 왜 비가 더 내리는지, 그리고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연구와 다양한 학문적인 노력과 자료들이 있어야 그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빅5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그런 검사 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5가지 성격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왜 그런 성격 요소들이 형성이 되는지,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5 검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에 지나지 않아요. 결승선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컨텐츠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격인지 이 궁금증을 풀고 싶어 하고요, 답을 얻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비슷한, 조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쉽게 믿어버려요. 그것만 귀에 쏙 꽂힙니다. 심지어 반음 효과가 나타나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검사지도 보면요,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MBTI도 그렇게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그런 검사지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빅5 검사지조차도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건 그냥 출발점 수준이지 완벽한 도구는 아니다, 결론을 딱 내려주는 그런 도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서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요, 외부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환경에 따라서 외향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만 내향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상황주의적인 이론과 관점으로 성격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러면 더 복잡해지죠. 그러므로 오늘 이 까칠 교수가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격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으냐면요,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답을 찾고 답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야?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인간의 성격은요, 우리 지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고 각각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별자리, 혈액형, 심지어 MBTI 이런 것 하면요, 내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격 유형 검사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성격 유형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굉장히 만족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그걸 맹신한 나머지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자기 자신을 막 갖다 맞추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격 유형 검사는 다 쓰레기, 다 사기인가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격 유형 검사는요, 어느 정도의 도움과 인사이트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물론 혈액형이나 별자리 이런 거는 제외할게요. 중요한 건요, 성격 유형 검사지에 이런 한계와 약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시고 또 그 결과를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성격 유형 검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도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두시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